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1000명의 구독자라는 제게 정말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한 번의 클릭이지만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럽 기사단의 자존심이 반세계를 정복한 힘 앞에 굴복할 수 있었을까? 서쪽, 폴란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기계인 두티소 캐리고트가 유럽 귀족의 정예와 치명적인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앞으로 3일간 벌어질 일은 유럽인의 무적 신화를 파괴하고 기독교 세계의 집단 기억에 수세기 동안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남길 것이다. 몽골인들이 왔다. 이 재앙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몽골인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나중에 유럽 연대기 작가들이 묘사한 야만적인 오르다가 아니었다. 그들은 칭기즈칸의 혁명적인 군사체계의 후예였으며 단 2세대 만에 태평양에서 유럽 국경까지의 땅을 정복한 힘이었다. 모든 몽골 전사는 걷기 전에 말을 타는 법을 배웠다. 그는 전속력으로 말을 타면서도 치명적인 정확도로 활을 쏠 수 있었다. 그는 말적과 말린 고기만으로 몇 주 동안 생존하며 유럽 군대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 1941년까지 몽골 제국은 중국에서 유럽의 관문까지 뻗어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대도시들이 함락되었다. 이슬람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국들이 분쇄되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만리장성은 무용지물이었다. 이제 칭기즈칸의 손자 트리투멘의 아들 바투칸의 지휘 아래 있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규율 잡힌 3만 명의 전사들이 이미 러시아 땅의 보석인 키예프를 황폐화시키고 밀바트 가로지르는 토네이도처럼 헝가리를 휩쓸었다. 유럽 침공은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정복 캠페인이었다. 바투칸은 군대를 분할했다. 한 군대는 헝가리를 황폐화시켰고 다른 군대는 폴란드를 통과하며 몽골군의 측면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그들은 이미 루블린을 불태우고 산다미르를 약탈했으며 크라쿠프를 연기나는 폐허로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폴란드의 가장 부유한 공국 중 하나인 실레지아로 향했다. 그의 경건함 때문에 경건왕으로 불린 헬리크 2세 공작은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동쪽에서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하나씩 도착했다.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된 도시들, 마지막 아이까지 학살된 주민들, 수세기 동안 버티온 군대가 몇 시간 만에 파괴되었다. 메시지들은 말 위에 탄 악마들이 초자연적인 조화로 싸우고 어디선가 나타나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헬리크는 겁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많은 원정에 참여한 노련한 사령관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몽골군을 여기서 막지 못하면 유럽 전체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폴란드, 모라비아, 독일 전역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전례 없는 반응이 있었다. 십자군 전쟁에서 싸웠던 전설적인 수도사 전사들인 팸플 기사단이 부름에 응했다. 발트해에서 캠페인을 막 끝낸 튜턴 기사단이 중기병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했다. 분열된 왕국 전역의 폴란드 귀족들은 불화를 이끄고 군대를 모았다. 폴란드 공장 메슈카는 모든 병력을 이끌었다. 모라비아 보병이 북쪽으로 진격했다. 부유한 실레지아 광산의 금광 노동자들조차 칼을 잡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했다. 두려움에 질린 수도사들이 쓴 현대 연대기는 10만 명이 몽골의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거의 확실히 두려움과 희망에서 비롯된 과장이었다. 현대 역사가들은 물류와 인구를 연구하며 실제 숫자가 2만 5천에서 3만 명에 가까웠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 적은 숫자조차도 중세 유럽 최대 규모의 군대 중 하나를 대표했다. 비교하자면 정보광 윌리엄은 아마도 1만 명의 병력으로 영국을 정복했다. 제3차 십자군 전쟁의 가장 큰 군대는 3만 명을 겨우 넘었다. 그들에 맞서 약 2만 명의 몽골군, 바이드와 카단이 이끄는 2개의 투맨이 있었다. 유럽인들은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갑옷과 최고의 야금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교황의 축복을 받았다. 그들은 신의 편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할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몽골 사령관 바이두와 카다는 유럽의 환상 속 야만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전쟁의 기술을 배운 군사 천재였다. 바이두는 위대한 정복자의 전통 속에서 자란 칭기즈칸의 손자였다. 카다는 가장 위대한 칸인 오고타이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습격자가 아니라 수년간의 첩보망을 통해 유럽 전술을 연구한 전략가들이었다. 그렇다. 몽골인들은 유럽 전역에 첩자들이 있었고 종종 상인으로 위장했다. 그들은 유럽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기마기사는 중세 전쟁의 탱크였다. 수백 킬로그램의 사람, 갑옷, 말은 파괴적인 공격으로 집중되어 어떤 보병선도 돌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몽골인들은 약점도 알고 있었다. 기사들은 느렸다. 그들의 말은 그 무게 때문에 빨리 지쳤다. 그들은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싸웠고 종종 결투를 위해 대열을 이탈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군대는 근접전에 의존했지만 몽골의 교리는 적이 자신에게 도달하기 전에 적을 파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날, 유럽 군대는 전통적인 대형으로 진격했고 이는 중세 심장을 뛰게 할 광경이었다. 중앙에는 중기병이 있었다. 사슬 갑옷과 초계 판금 갑옷을 입은 기사들. 그들의 투구는 빛났고 창은 높이 들려 있었다. 각 기사의 갑옷은 마을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가치였다. 거대하고 강한 전투마들은 전투를 기대하며 콧김을 뿜고 발굽을 구르고 있었다. 측면에는 보병이 있었다. 폴란드 창병, 모라비아 석궁병, 수제 무기를 든 실레지아 광부대. 그들은 찬송가를 불렀고 그들의 목소리는 울려 퍼졌다. 사제들은 대열 사이를 걸으며 무기를 축복하고 죄를 사했다. 튜턴 기사단의 검은 십자가, 템플 기사단의 붉은 십자가, 폴란드의 흰 독수리 깃발이 펄럭였다. 동유럽 기독교에 집중된 군사력이 만들어낸 장엄한 광경이었다. 그때 지평선에 먼지가 나타났지만 다른 군대가 오는 먼지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 가볍고 빠르고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첫 몽골 기병은 유령처럼 나타났다. 유럽 전투마에 비해 조랑말과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말에 탄 경무장 기병이었다. 기사들은 웃었다. 이것이 그 무서운 몽골인인가? 그들의 작은 말에 탄 작은 사람들이라니. 한 번의 공격으로 짓밟힐 수 있을 것 같았다. 몽골 기병은 사거리까지 다가왔지만 유럽인의 사거리는 아니었다. 그들의 복합팔은 뿔, 힘줄, 나무로 만들어져 유럽 석궁의 사거리를 훨씬 넘는 350m까지 정확하게 쏠 수 있었다. 기병들은 발사했고 화살은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말을 돌려 후퇴했다. 겁쟁이들, 폴란드 기사들이 외쳤다. 토끼처럼, 여자처럼 도망치는구나. 하지만 도망은 몽골인들이 원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잘 계산된 전술이었다. 몇 시간 동안 말탄 궁수들의 파도가 유럽 대열을 괴롭혔다. 그들은 중기병이 반응하기 전에 달려들어 쏘고 후퇴했다. 모든 몽골인은 화살통에 화살 60개를 가지고 있었고 진마에는 수백 개가 더 있었다. 2만 명의 60개의 화살을 곱하면 120만 개의 발사체가 된다. 죽음의 수학. 유럽인들은 방패를 들고 참았지만 심리적 충격은 파괴적이었다. 기사들은 영광스러운 돌격, 강철의 울림, 고귀한 결투를 배우도록 훈련받았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닿을 수 없는 적들이 천천히 피를 빼는 동안 관역처럼 서 있어야 했다. 화살이 갑옷의 틈새를 파고들자 말들이 비명을 질렀다. 관절에 사슬 갑옷을 뚫고 화살대가 박히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저주했다. 덜 보호받는 보병은 더 큰 고통을 겪었다. 헬리크 공작은 석궁병들에게 반격하라고 명령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들이 석궁을 장전하여 발사할 때쯤 몽골인들은 이미 사거리를 벗어났다. 템플 기사단은 공격 허가를 요청했다. 헬리크는 거절했다.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반복하며 죽었다. 그날 밤 몽골인들은 헬리크의 야영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소금에 절인 미슈코 공작의 머리였고 엉망인 라틴어로 된 짧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내일은 네 차례다. 셋째 날, 학살의 날. 그날 아침 헬리크의 군사회의는 간신히 억눌린 공황 상태였다. 그는
군대의 거의 4분의 1을 잃었다. 모라비아 보병은 탈영 직전이었다. 몇몇 폴란드 귀족들은 이미 밤에 부하들과 함께 도망쳤다. 하지만 하일리히는 퇴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몽골군이 탁 트인 평원에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었다. 유일한 선택은 맞서 싸우고 마지막 절망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다. 하일리히는 레그니차 들판마을 근처의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그곳에는 그의 궁수들에게 유리한 작은 언덕과 측면을 둘러싸는 것을 막아줄 개울이 있었다. 그는 방어적인 대형으로 병력을 배치했다. 템플 기사단과 튜턴 기사단이 중앙을 형성했다. 이 종교적인 전사들은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폴란드 기사단은 우익을, 남은 보병은 좌익을 차지했다. 하일리히 자신은 예비대를 지휘했다. 아침 안개가 걷히자 몽골군이 나타났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들은 평소에 유연한 대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바퀴 달린 이상한 장치들, 즉 큰 항아리나 솥을 설치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럽인들은 이것이 음식을 끓이는 솥이라고 생각하며 어리둥절해했다. 이교도들이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그러자 전투가 시작되었고 몽골 혁신의 진정한 공포가 드러났다. 이 장치들은 중국의 화약무기였다. 대포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아직 수십 년 전이었고 연기 발생기였다. 몽골군은 북중국 진나라를 정복하는 동안 이 기술을 배웠다. 유럽군이 전진하자 몽골군은 이 장치에 불을 붙여 전장을 뒤덮는 거대하고 짙고 질식할 듯한 연기구름을 만들어냈다. 몇 분 안에 세심하게 조직된 유럽의 대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몇 걸음 앞도 볼 수 없었다. 기침과 혼란 때문에 명령은 들리지 않았다. 부대들은 서로 연결이 끊어졌다. 깃발, 중세시대의 지휘체계는 연기 속에 사라졌다. 기사들은 자신들의 보병과 충돌했다. 연기에 겁먹은 말들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그러자 심리적인 걸작이 이어졌다. 며칠 전 몽골군은 폴란드 포로를 잡았고 그들에게 폴란드어로 도망쳐, 다 끝났어 라는 문구를 외우도록 강요했다. 이제 연기와 혼란 속에서 이 말을 배운 몽골 전사들은 전장을 가로질러 그 말을 외쳤다. 연기를 뚫고 볼 수 없었던 폴란드 병사들은 폴란드 목소리라고 생각되는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지휘관이 퇴각 명령을 내렸다고 믿었다. 공포는 역병처럼 퍼졌다.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대열을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충돌했다. 좌익의 보병이 먼저 무너져 전장을 벗어났다. 이것은 중앙을 노출시켰고 그곳에는 템플 기사단과 튜턴 기사단이 굳건히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돈의 바다에 고립된 섬이었다. 몽골군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공격했다. 연기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결속력을 유지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아마도 그들은 혼란을 뚫고 나오는 주파수의 북이나 뿔을 사용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이 전술을 너무 많이 연습해서 각 부대가 자신의 역할을 외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경무장 기병은 측면에서 공격하며 혼란스러운 무리에 화살을 퍼부었다. 중무장 기병은 무너진 부대에 돌진하여 완전히 파괴했다. 템플 기사단은 순교에 합당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용기로 싸웠다. 수적으로 열세이고 적이 거의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 보지 못한 채 포위된 그들은 원을 이루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다. 그들의 대마법사 퐁스타보는 전투 후 몸에 22개의 화살을 맞고 부러진 칼을 든 채 죽은 몽골군에 둘러싸여 발견되었다. 튜턴 기사단은 쐐기형 대형을 이루고 연기를 뚫고 눈을 감고 공격하며 돌파하려 했다. 그들은 몽골군 대열을 뚫고 나갔지만 탁 트인 들판에 나와 몽골 기병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씩 따라잡혔다. 그들의 무거운 갑옷은 지친 말이 쓰러지자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다. 하일리히 공작은 그의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보고 그의 병력을 규합하려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개인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 집결점을 만들려고 했다. 잠시 동안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폴란드 기사단은
그의 위치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때 알 수 없는 궁수가 쏜 몽골 화살이 그의 갑옷판이 연결되는 겨드랑이에 맞았다. 그는 안장에서 휘청거렸지만 말 위에 남아 싸움을 계속하려고 했다. 그의 경호원들은 그를 둘러싸고 전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지만 몽골군은 그를 지휘관으로 지목했다. 그들은 모든 힘을 그 작은 집단에 집중시켰다. 하일리히의 경호원들은 하나씩 죽어갔다. 마침내 하일리히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려 약해져 말에서 떨어졌다. 그의 공작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마지막 조직적인 저항이 무너졌다. 그것은 도주로 그리고 학살로 변했다. 몽골군은 도망치는 유럽인들을 수킬로미터 동안 추격하며 도망치는 그들을 베었다. 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더 빨리 도망치기 위해 갑옷을 벗었다. 자랑스러운 귀족들은 몽골군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언어로 용서를 구했다. 하일리히 공작은 아직 살아있었지만 치명상을 입고 포로로 잡혔다. 몽골 지휘관들은 용감한 적을 존중하는 전통에 따라 그에게 빠른 죽음을 제안했다. 그는 거절하며 자신이 살았던 대로 기독교 기사로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군은 그의 뜻을 따랐고 그의 머리는 잘려 창에 꽂혔다. 나중에 그것을 도시를 가로질러 레그니차로 가져가 승리의 증거로 삼았다. 그의 어머니는 며칠 후 전장을 수색하다가 한 가지 특별한 징후로만 그의 시신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왼쪽 발에 6개의 발가락이 있었다. 그날 정오까지 모든 것이 끝났다. 재앙의 규모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다. 몽골군은 관습에 따라 죽은 모든 적의 오른쪽 귀를 잘라 죽은 자 수를 세었다. 그들은 9개의 큰 가죽 부대를 채웠다. 현대 자료들은 10,000명에서 25,000명의 유럽인 사망자를 언급한다. 실레시아의 거의 모든 귀족이 전멸했다. 템플 기사단과 큐턴 기사단은 너무 많은 형제들을 잃어 그들의 수를 회복하는데 한 세대가 걸렸다. 수세기 동안 통치했던 가문 전체가 어느 하나쯤에 끊어졌다. 몽골군의 손실은 현대 역사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700명 미만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수가 마지막 공격에 사용된 중무장 기병이었다. 전장 자체는 지옥의 광경이었다. 시체는 너무 빽빽하게 누워 있어서 어떤 곳에서는 땅에 닿지 않고 수백 미터를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맹금류는 태양을 가릴 정도로 빽빽하게 무리를 지어 날아다녔다. 압치는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느껴졌다. 지역 농부들은 수십 년 동안 밭에서 뼈를 발견했다. 단 3일 만에 수적으로 열세인 몽골군은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를 완전히 파괴했다. 레그니차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 이상이었다. 그것은 유럽인들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심리적 재앙이었다. 재앙에 대한 소식은 산불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파리에서는 루이 1세가 즉시 도시 상벽을 강화하고 그의 군대에 새로운 전술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로마에서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성지가 아닌 유럽 자체를 이 악마의 기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십자군을 촉구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교황과의 자신의 분쟁으로 바빴지만 이 외부 위협에 직면하여 양측이 평화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당시의 편지들은 유럽의 공포의 깊이를 보여준다. 한 독일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썼다. 몽골군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다. 그들은 명예와 용기를 가진 인간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와 잔인함을 가진 악마처럼 싸운다. 기독교 세계 최고의 전사인 우리 기사들은 그들 앞에서 어린아이 같았다. 심리적 영향은 군사적 문제를 넘어섰다.
몽골군은 유럽 봉건 군사력의 기초인 기마 기사가 훈련되고 전술적으로 우월한 힘에 맞서 구식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기사도의 복잡한 규범, 명예로운 전투에 기반한 개인적인 영웅주의. 유럽 전쟁을 정의했던 것은 어떤 수단으로든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다행히 유럽을 위해 구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레그니차 전투 후 8개월 뒤 몽골의 데칸 우게데이가 사망했다. 몽골법에 따라 통치 가문의 모든 구성원은 새로운 데칸을 선출하기 위해 몽골로 돌아가야 했다. 바투칸은 불만스러웠지만 전통에 순종하여 군대를 유럽에서 철수시켰다. 몽골군은 다시는 유럽 깊숙이 침입하지 못했다. 몽골의 정치적 분쟁, 거대한 거리, 그리고 몽골 제국의 후속 붕괴는 위협이 점차 약화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불과 피로 유럽인의 마음에 새겨졌다. 레그니차 전투는 한 세대 안에 유럽의 군사적 사고에 혁명을 일으켰다. 유럽군은 다양한 군대의 상호작용 전술을 채택하고 궁수를 개선하며 초기 화약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전장에서 기마기사의 절대적인 우위 시대는 길고 느린 몰락을 시작했다. 전문 군대가 점차 봉건 민병대를 대체할 것이었다. 전술과 규율이 개인적인 용맹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레그니차가 유럽을 구했다고 주장하며 제때의 잔인한 교훈을 가르쳤다고 말한다. 두세기 후 오스만 트르크인, 즉 많은 몽골 군사 전통의 후계자들이 유럽을 위협했을 때 유럽군은 종합적인 전술, 화약무기, 전문적인 규율을 갖추고 준비되어 있었다. 오스만족에 직면한 유럽은 몽골족에 직면했던 유럽이 아니었다. 몽골군은 유럽의 피로 쓰인 교훈을 가르쳤다. 적응하거나 죽어라. 재앙을 통한 진화. 오늘날 레그니처 전투는 각기 다른 민족에 의해 다르게 기억된다. 폴란드에서는 국가적 비극이지만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들의 조상들은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수적으로 우세한 세력에 맞섰다. 몽골에서는 군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술적 승리 중 하나로 찬양받는다.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는 수적 우위와 기술적 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술과 규율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예로 연구된다. 전장 자체는 이제 평화로운 농경지이다. 하인리의 공작이 쓰러진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 작은 기념비가 서 있다. 매년 역사 재현가들이 전투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이지만 어떤 재현도 실레시아 평원에서 중세 세계 질서가 죽었던 연기자욱한 아침의 공포를 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몽골 말발굽 소리의 메아리는 여전히 역사를 통해 울려 퍼진다. 그것들은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아무리 뿌리 깊은 시스템도 갑작스러운 재앙적인 변화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레그니차에서 몽골군은 단순히 군대를 격파한 것이 아니라 세계관을 파괴하고 한 시대를 끝내고 문명을 발전하거나 멸망하도록 강요했다. 단 3일 만에